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은 봄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봄이, 이 따뜻한 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면 24절기상 이제 우수라고 그러죠. 우수. 비가 내리고 이제 싹이 피기 시작한다. 참 단어가 멋있는 것 같아요. 우수. 우수수? 돈이 우수수와? 그렇죠. 우수가 지나면 이제 경칩이죠. 경칩.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다.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손조들이 참 이렇게 음력으로 해서 24절기를 만드는데 어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단어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죠? 경칩이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테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를 잠에서 깨어나? 예.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친구 녀석이 있어요. 그 순천에서 이제 가게를 이제 순천에서 번화가가 중앙동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 가게를 세 군데나 차리고 있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또 벌어놓은 돈도 있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예.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공부를 썩 잘했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개짜 친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학기 초에 이제 반장 선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정교조 출신이 돼가지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 반에서 새 학기가 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학급에서 반에서 제일 돈이 많고 거기다가 또 공부도 잘하는 애들 이제 선출식이 아니라 지명식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딱 선생님이 딱 봐가지고 모든 걸 싹 조사를 해. 조사를 한 다음에 가장 좀 돈이 좀 넉넉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를 너 반장해라 이렇게 지명식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교조 출신의 담임 선생님이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지명식 반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반장 이제 선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반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손 좀 들어보세요라고 했죠. 근데 제 친구 녀석이 갑자기 손을 드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왜 무섭냐? 혹시 제가 나를 추천하지 않을까? 라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두근두근. 그리고 저 친구가 무슨 누구를 추천하지 궁금하게 집중을 하고 있었죠. 두근두근 이렇게.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장으로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근두근 바로 저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뒤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주로 뒤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왜냐하면 그 친구가 63명 중에 62등 했거든. 꼴찌에서 두 번째 한 친구인데 꼴찌에서 두 번째 한 친구가 지가 지를 추천하는 거야. 반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와 박수를 치면서 그냥 환호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해서 반장 후보 3명이 나서서 이 투표를 했는데 거의 뭐 압도적인 표차로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제 친구가 반장으로 됐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거죠. 반에서 63등 하는 그 친구가 반에서 63명 중에 62등 하는 친구가 반장으로 선출이 된 거야. 정말 개짜 친구였죠.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진짜 멋지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집안이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그 당시에는 뭐 다 같이 뭐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임에도 얘가 자기 스스로를 반장으로 반장하겠다고 손을 드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반장이었다.
아무튼 가장 곤란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담임 선생님이 곤란해졌지. 이제 보니까 가장 공부 못하는 애가 반장이 됐으니까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또 출동을 하신 겁니다. 하고 창문 뒤에서 창문 뒤에서 이게 쓱 쳐다보시고 한숨을 쉬시는 거야. 휴, 저런 애가 반장이 되다니라고. 예, 이 친구 정말 개짜였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장인 그 친구 녀석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얘가 학교를 안 왔어요. 이틀 동안 학교를 안 왔어. 그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반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시험 기간인데도 너는 왜 학교를 안 오냐?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더 웃깁니다. 네,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모님께서 너 학교 가지 말고 농사나 지으라고 모내기 하라고. 그래서 애가 집에서 모내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빵 터졌잖아요. 집에서 모내기 하러 이렇게 학교를 안 나왔다. 그런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또 멋진 분이십니다. 자, 우리 반장이 집에서 모내기 행사 때문에 이렇게 학교까지 시험, 중간고사인데도 시험을 못 봤다. 여러분들은 요번 주에 일요일 날은 우리가 학생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 그 반장 집에 가서 농사일 거들어 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일요일 날 또 친구들이 가서 농사일을 거들어 준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요. 그때 저는 모내기라는 거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줄을 맞춰가지고 한 줄을 딱 세가지고 해서 모를 심는 겁니다. 모를 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 뭐 새끼 손가락만 하고 엄지 손가락만 한 것들이 뭐 스타킹 신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거머리가 달라붙고 굉장히 징그럽다는 느낌.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모내기라는 걸 해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도와주고 다들 썰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느티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 밑에서 참도 먹고 그랬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 녀석은 집안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대학교 당연히 못 갔지. 왜냐하면 반에서 63명 중에 62대가 하니까. 문과생들이 그 당시 문과생들이 한 183명 전체 183명 중에 아마 제 친구 녀석이 아마 182등을 한 정말 보기 드문 제 친구 뒤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친구죠. 이런 친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제 방위로 나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하나 8개월 하는 이제 방위였잖아요. 이런 방위 생활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현역 복무가 저 같은 경우는 한 27개월 정도 했으니까 27개월 내 28개월 했는데 이 방위라 하면 한 10개월 정도가 더 확 줄여가지고 이제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이 방위 생활 끝나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서울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명동으로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가판 있지 않습니까? 가판 밖에서 이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손님들을 막 이렇게 호객하는 행위. 그래서 그 업종, 뭐 구체적 업종까지는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일을 얘가 방에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일을 시작해 가지고 현재는 그 분야에서 아마 전국에서도 매출 실적이 좀 우수하고 또 순천 쪽에서 가게를 3가지, 3군데를 이제 운영할 정도로 아마 좀 돈도 많이 좀 벌었고, 또 자기 점포가 3개 있다는 거는 또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뭐 잘 될 때는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벌고, 이런 친구죠. 그런데 묘하다는 거죠. 왜 묘하냐면, 그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한다면, 뭐 순수익이 뭐 하다못해 뭐 1,500, 2천만 원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 저는 친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야,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최고야. 그리고 나는 월세 살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집을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집을 사라, 무조건 아파트 사라, 요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내지 한 달에 5천만 원 돈을 번다. 물론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한 달에 1억 내지 2억을 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자기 일에, 즉 본업에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 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 외사촌 형님이 계시는데요, 재산 한 100억대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재산이 100억대인데 요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 부동산 얘기하면 다 에이 뭐 안 좋은 녀석들 요렇게, 또 무슨 또 부동산이야, 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제도 우리 대학교 선배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결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친티냐 안 티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친티하고 안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형님이에요. 전세만 사시는 형님이야. 맨날 부동산 얘기하면 이제 짜증을 내지. 왜 짜증을 내자니까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형님, 거기서 10년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어디 지역 아파트 사서 형님 내 집 마련도 하시고 어디 지역 아파트 사라. 또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4년 전에도 대전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형님은 또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부동산은 예전처럼 오르는 시기가 아니다. 부동산에 올라가면 이상한 거다. 그리고 설령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순수하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닌 거는 그거는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나는 전세가 좋다. 예,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다가, 예. 열심히 사십시오, 형님.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고, 다른 사람들은 형님처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여유자금 생기면 또 투자를 통해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형님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 해서 본업만 열심히 하시고, 본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고 예금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예금 하신 다음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전세금을 올려드리라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다. 그리고 그 형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야, 진짜 철학이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맞죠? 틀린 말 아니지. 죽을 때 보면 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만약 죽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냥 빚만 잔뜩 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빚이 자녀들한테 상속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속 포기라는 걸 또 법원에 가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슬픈 얘기네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 또 여러분께서 만약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애들한테 물려줄 게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애들 시집 장가 갈 때 아파트라도 한 채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니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서 니들이 시집 장가 가라. 또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씩을 또 물려준다면 그 자녀된 입장에서 얼마나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또 슬픔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그래도 나한테는 뭔가를 주시고 가셨구나. 물론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지혜 좋잖아요. 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냐, 처세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가셔야 되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요런 얘기도 좋죠. 요런 거 물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지. 하지만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얘기는 또 아무나 다 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재산까지 이제 물려주신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친구 녀석이 그거 이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쪽에 이제 제철 공장 크게 하시는 회장님, 그 회장님이 벌써 한 16년 전에 벌써 당진 쪽에 그 당시 16년 전에 당진 땅값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땅을 이제 3만 평, 4만 평을 사 모으시는 거, 그걸 봤죠. 와우. 요 부분을 보고 인천 쪽에 있는 제철소의 회장님께서 땅을 3만 평을 사시는 거야. 먼 훗날에 요 라인이 오를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하겠죠. 그 당시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는 당진 쪽 땅값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본업에서 열심히 하고 사업에서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서 투자라는 걸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면서 자기 일이 최고야 하라고 자기 일만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재산적 차이는 확 차이가 날 것이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또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스타트하는 라인은 똑같은 거야. 똑같지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확 차이가 나듯이 이런 부분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냐 또 재테크에 관심이 없냐의 차이는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아마 재산에서 금액의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속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어느 정도는 부동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친구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배 교수, 내가 말이야 순천에서 23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매 금액이 8,500만 원이야. 싼 거야 안 싼 거야? 이게 물어봐. 싸다 안 싸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순천에 이렇게 놀러는 갔지만은 순천 쪽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는 그렇잖아요. 제가 전국에 있는 뭐 시골이 됐든 중소도시가 됐든 소도시가 됐든 대도시가 됐든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친구 입에서, 이 친구는 돈을 보면 물품을, 즉 상품을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팔고자 하는 그 제품을 사서 창고에다가 재놓는. 그러니까 돈을 보면 재테크를 안 해요. 안 하고 오로지 뭐 상품에 대한 판매하고자 하는 그 물품을 이제 구입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장사가 최고야.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23평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거야. 와우,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년 가까이 아파트도 싫어, 빌라도 싫어, 땅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애가 갑자기 아파트를 사겠다는 겁니다. 아니 김 사장 웬일이야? 네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네? 그게 아니라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네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나도 애청을 하니까 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요. 근데 네가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없잖아. 뭐 장사도 좀 그럭저럭 되는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배 교수, 내가 말이야 23평 아파트에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납부라고 했어. 와우. 아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납부라고 했어? 그런데 옆집이 나왔단 말이야. 옆집이 나왔는데 똑같은 23평인데 바로 옆집이야. 23평인데 매매 금액이 8,500만 원이라는 거야. 야 싸다 매매 금액. 그거 싸잖아. 그거 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라고 하니까 요게 내가 한 달에 보증금 1,000에 월 45만 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세 나가는 45만 원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 당연하잖아. 차라리 매매 금액이 8,500만 원을 가정하에 5천만 원 융자를 받아. 5천만 원 융자를 받게 되면 3%라고 대출 이자가 3% 가정할 때 5천만 원 곱하기 3% 하게 되면 1년에 납부하는 이자가 너는 150만 원 납부해. 은행에다가. 그렇지.
그래서 1년에 150만 원이니까 한 달로 쪼개면 15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한 달에 은행 이자가 12만 5천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김 사장, 잘 들어봐봐. 네가 한 달에 45만 원씩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은행 융자를 받아서 5천만 원 받아서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 너는 은행 이자가 12만 5천 원밖에 납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45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빼면 한 달에 32만 5천 원이 너는 세이브가 되는 거야. 오, 그렇지.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한 달에 어떻게 월세를 45만 원씩 주고 있었어. 그냥 지금은 시점도 좋아. 시점도 좋고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사게 되면 떨어질 것 같진 않아. 약간 오르긴 오르겠지만은 떨어질 것 같진 않아. 그 친구 얘기하는 거야. 아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아파트가 떨어지든 오르든 관심 없고, 오르지 않아 뭐 한 달에 45만 원 납부하는 거를 뭐 하겠다? 한 달에 12만 5천 원만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그 차액이 한 달에 32만 5천 원입니다. 이 32만 5천 원 곱하기 12개월로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얼마 정도가 돼요?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운 돈이 차게 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정말 단순 무식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단순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친구가 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한 달에 나가는 45만 원 대신 은행 융자를 이용해서 이제 은행 이자 12만 5천 원만 납부해요. 나머지 30만 원 돈을 자기가 득하겠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투자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뭐의 목적? 거저의 목적이죠. 제가 예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거저의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 거저의 목적으로 집에 살 거냐, 아니면 투자 플러스 거저의 목적으로 살 거냐. 저는 후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투자 플러스 거저의 목적.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뭐냐니까, 교수님, 이분은 거저의 목적이잖아요. 오르지 않아. 시세 차익 같은 거 관심 없잖아요. 예, 관심 없죠.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거저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건데, 그 내막을 자세히 보세요.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천에 한 달에 45만 원 돈을 월세를 지급했는데 이제 은행 융자 5천만 원 받고 집을 샀어요. 집을 사는 순간 은행 융자 이자 금액 12만 5천 원만 납부하는 거지. 그럼 한 달에 32만 5천 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32만 5천 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되겠죠. 뭐 한 380만 원 정도 되겠죠. 380에 390 정도. 그러면 1년에요. 300만 원 돈이, 근 400만 원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올라가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 올라가면 좋은 거고. 하지만 요 친구 같은 경우, 우리 김 사장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이고,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1년에 근 4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어요? 요거는 투자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거저의 목적이지만 자세히 보면 투자 분석을 하는 의미에서 수익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내가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뭐다?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이라도 또 다 사는 얘기 아니야. 또 다 사고 다 투자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월세 부담 한 달에 45만 원이면요 거의 은행에 한 2억 정도를 예금해야 돼요. 은행에 2억 정도를 예금을 하면 한 달에 40몇만 원 정도들이 이자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1,000만 원에 45만 원 돈을 납부했다면, 월세를 납부했다면 이 친구는 2억이라는 돈을, 가치를, 은행 이자를 2억이라는 이자를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런 것도 월세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월세를 줄이는 거, 요런 것도 보다
재테크가 되겠죠. 언제 다음에 또 한번 하겠지만은 우리가 대출을 받은 게 있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5%다. 근데 요즘 나오는 금융 대출 상품을 본다면 2.85%도 있고 3%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갈아타는 거야. 갈아타는 것도 이것도 뭐다?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현재 나가는 돈이 많다면 요 나가는 돈을 줄이게 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뭐다? 재테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쪽지도 보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냥 뜬금없이 전화까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한결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없으시다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여기 좋다라고 해서 얼른 투자하는 거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권리분석도 꼼꼼하게 해보시고 가격 분석도 꼼꼼하게 해보셔야 되겠죠. 이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냐. 그 다음에 또 미래 가치라는 게 있겠죠. 요 인근 지역에 개발되는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인근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부분에까지 해서 만약에 지하철이 뚫린다. 아니면 도로가 개통이 된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그런 도로나 지하철이 안 생기는 그런 지역에 비해서 미래 가치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우리 순천에 있는 저희 친구가 드디어 이 친구 나이가 46살인데 46살 먹도록 오로지 돈만 벌고 오로지 예금만 하고 돈 벌었다면 큰돈이 벌었다면 오로지 제품만 구입한 이 친구가 드디어 월세 45만 원짜리를 탈피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알려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춘입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날 여러분들의 그 화려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봄날이 입춘과 더불어서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